일본도, 미국도, 독일도 못 따라 만든 LED가 있습니다. 따라 만들려고 덤볐다가 18개국 법정에서 줄줄이 패소만 하고 물러났죠. 100년 동안 LED 안에 당연히 들어가던 전선을 이 회사는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진 게 어디냐면요. 일본의 어느 거대 전자회사도, 미국의 100년 기업도 아니에요. 30여 년 전만 해도 칩 하나 제 손으로 못 만들어서 일본에서 사다 조립하던 매출 10억 원짜리 한국의 무명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일본이 70년 동안 지켜오던 왕좌를 빼앗았고, 심지어 2024년엔 세계 최대 유통공룡 아마존을 유럽 법정에 세우기까지 했어요. 거인을 향해 거꾸로 칼을 빼든 겁니다. 도대체 칩도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이걸 다 해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알던 한국 LED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시간은 2024년 8월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이날 한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잡혀 있었어요. 보통 이런 자리는 분위기가 딱딱하잖아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이 나와서 숫자가 빼곡한 자료를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발표대에 선 사람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뒤로 묶고 헤어밴드까지 한 남자였거든요. 회사의 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온 거예요. 그 모습이 솔직히 좀 낯설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정훈, 그리고 이 회사의 이름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만드는 곳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바로 LED라는 걸 만듭니다. LED,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빛을 내는 아주 작은 반도체예요. 그래서 광반도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진짜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다 숨어 있어요. 당장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그 화면을 뒤에서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 바로 LED입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 화면도 그렇고요. 거실에 걸린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밤길을 비춰주는 자동차 헤드램프, 집 천장에 달린 조명까지. 이게 전부 LED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보는 거의 모든 순간에 이 작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하루 종일 LED 불빛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울 반도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아세요? 화면을 밝히는 백라이트 LED. 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한 회사가 이 작은 빛의 세계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원래부터 잘 나가던 큰 회사였겠지. 근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30여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의 한국. 그 시절 우리나라는 LED 칩을 단 하나도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빛을 내는 그 핵심 알맹이, 그러니까 칩을 만들 기술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전부 일본에서 사왔습니다. 사다가 그냥 조립만 하는 거죠. 특히 파란빛을 내는 청색 LED가 문제였어요. 1997년 무렵엔 국내에서 쓰이던 청색 LED가 사실상 전량 일본산이었거든요. 일본이 만들어주는 만큼만 받고 일본이 부르는 값을 그대로 치르고 그렇게 빛의 핵심을 통째로 남의 손에 맡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게 그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바로 이 시절에 이정훈이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때는 1992년. 그는 원래 삼신정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이고 번듯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박차고 나옵니다. 자기 돈, 그러니까 사재까지 탈탈 털어서 회사 하나를 인수하거든요. 미국 페어차일드 출신 엔지니어들이 세운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당시 이 회사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10억 원 남짓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동네 작은 중소기업 수준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다들 뜯어 말렸습니다. 멀쩡한 부사장 자리를 왜 버리느냐? 칩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반도체 회사를 사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냐? 누가 봐도 무모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결정이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LED 절대 강자였던 니치아와 이 작은 회사의 격차는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한쪽은 빛의 세계를 수십 년째 지배하고 있는 거인, 다른 한쪽은 매출 10억 원짜리, 이름도 못 들어본 무명회사, 거목회사. 이 둘이 같은 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냥 코미디 같은 이야기였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정우는 그 무모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샀다. 번듯한 공장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대단한 기술도 없었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그 가능성 하나를 본 거예요. 세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칠 때 이 남자만은 혼자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출발점은 이렇게나 초라했습니다. 칩 하나 못 만들던 나라, 매출 10억 원짜리 회사, 그리고 머리 긴 남자 한 명. 이게 전부였어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30여 년 뒤에 70년 강자 일본의 왕좌를 빼앗는 회사가 된 걸까요? 그 비밀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곳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비웃든 말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다른 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그 길은 처음부터 만만치가 않았어요. LED라는 게요, 알고 보면 좀 까다로운 물건이거든요. 이게 왜 까다롭냐면 직류에서만 빛을 낸다는 거예요. 직류, 그러니까 배터리처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 벽에 있는 콘센트,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직류가 아니라 교류입니다. 방향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전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교류로 들어온 전기를 LED가 받아먹을 수 있는 직류로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버터라는 변환 장치예요. 근데 이 컨버터가 영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일단 덩치가 큽니다. LED 알맹이는 손톱보다도 작은데 거기에 붙는 컨버터는 그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거든요. 게다가 잘 고장났어요. 정작 빛을 내는 LED는 멀쩡한데 이 변환 장치가 먼저 수명을 다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한 등을 통째로 갈아야 하는 거죠. 값은 비싸지고 부피는 커지고 수명까지 발목을 잡고, 이게 대체 무슨 느낌인지 한번 쉽게 상상해 보세요. 해외여행을 가서 멋진 외국 가전제품 하나를 샀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걸 한국 콘센트에 그냥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묵직한 변환 어댑터, 흔히 돼지코라고 부르는 그걸 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 어댑터가 본체보다 더 크고 무겁고 심지어 더 잘 고장나요. 정작 가전제품은 멀쩡한데 어댑터가 먼저 망가져서 결국 통째로 못 쓰게 됐던 경험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LED에 붙는 그 컨버터가 딱 이 돼지코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럼 서울반도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보통이라면 어댑터를 더 튼튼하게, 더 작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발상 자체를 통째로 뒤집어 버립니다. 어댑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어댑터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 무겁고 잘 고장나는 컨버터를 LED 칩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회로로 녹여버린 겁니다. 변환 장치를 따로 달 필요가 없으니 콘센트에 그냥 바로 꽂아도 빛이 켜지는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교류에서 곧장 켜지는 LED, 이름하여 아크리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교류를 그대로 받아서 켜지는 LED를 전 세계에서 이 회사가 가장 먼저 만들어낸 거예요. 2004년에 기술을 개발하고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까지 들어갑니다. 일본도 미국도 아직 엄두를 못 내던 걸 칩 하나 못 만들던 나라의 무명 회사가 먼저 해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가야 해요. 이런 기술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지독한 고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에 대한 이정훈의 원칙이었어요. 이 회사는 매출의 10%를 무슨 일이 있어도 연구개발에 쏟아붓습니다. 10%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회사가 잘 나갈 때 연구비 쓰는 건 누구나 합니다. 진짜 문제는 회사가 적자일 때예요. 서울반도체도 적재에 허덕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돈이 많으면 제일 먼저 손대고 싶어지는 게 바로 연구비입니다. 당장 눈앞의 숫자부터 맞춰야 하니까요.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연구냐?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는 목소리였죠. 그런데 이정우는 그 목소리에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해서 미래를 만드는 연구를 줄일 수는 없다. 그게 그의 원칙이었어요. 적자일 때도 욕을 먹을 때도 매출의 10%만큼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나중엔 그 금액이 한 해에 1,000억 원 가까이까지 불어납니다. 무명 중소기업이 매년 1,000억 원을 연구에 쏟아붓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 회사의 몸집도 조용히 커졌습니다. 인수할 때만 해도 매출이 고작 1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매출이 1,000억 원대로 훌쩍 올라섭니다. 처음 인수했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누가 비웃던 그 무명화 회사가 어느새 이만큼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크리치 기술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컨버터를 통째로 없애버리니까 조명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확 줄었거든요. 무겁고 비싼 변환장치가 사라지니 조명 제조 원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더 싸고, 더 가볍고, 더 오래가는 빛. 이건 분명히 판을 흔들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정작 국내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세계 최초의 기술인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거들떠보질 않았던 거예요. 낯선 새 기술을 선뜻 써보려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눈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국내가 안 알아주면 해외로 나가자. 그렇게 바깥 세상에서 활로를 찾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 기술의 진가를 훨씬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회사는 적자 속에서도 연구비를 지켜냈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손에 쥐었고 매출을 100배 가까이 불려놨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 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2023년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가 그해 백라이트 LED 시장 집계를 발표했어요. 백라이트 LED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 뒤를 밝히는 빛이죠. 그런데 그 집계 결과가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1위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서울 반도체. 점유율 16.5%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2위로 밀려난 회사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니치아였어요. 무려 70년 동안 LED 왕좌를 지켜오던 일본의 그 절대 강자. 그 니치아가 15.9%에 머물며 한국의 한 회사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2017년만 해도 서울 반도체는 이 시장에서 4위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듬해 단숨에 2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 2위 자리를 꾸준히 지켜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그 마지막 한 칸을 끝내 넘어서 처음으로 정상을 밟은 거예요. 그것도 시장조사기관의 공식 집계로 확정된 빼도 박도 못하는 1위였습니다. 자, 그럼 일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니치아는 진작부터 이 회사를 잔뜩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울 반도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7건도 넘게 연달아 걸었거든요. 거인이 작은 회사를 아예 짓밟아 버리려고 소송을 퍼부은 거죠. 근데 그 싸움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2009년 두 회사는 서로의 특허를 나눠 쓰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요. 70년 거인이 칩도 못 만들던 나라의 중소기업을 마침내 대등한 상대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짓밟으려다 안 되니까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힘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지독하게 쌓아온 특허였습니다. 회사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이끄는 김홍민 사장은 그 비결로 연구개발을 꼽습니다. 매년 매출의 10%, 연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연구에 쏟아부은 끝에 서울 반도체가 손에 쥔 특허가 무려 1만 8천 개에 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1만 8천 개의 특허가 일본조차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거대한 혜자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그냥 한국 회사가 제품을 좀 잘 만들었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여 년 전 칩 하나 못 만들어서 일본에서 빛을 사다 쓰던 종속국이 그 빛의 왕좌에 앉아있던 주인을 통째로 갈아치운 사건이거든요. 한국 기업이 디스플레이용 LED 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오른 건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판을 부지런히 따라간 게 아니라 판의 주인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거든요. 자, 백라이트 세계 1위.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1위까지 했으면 기술 하나는 진짜 최고겠네. 맞아요. 근데 그 1위를 만들어낸 진짜 정체가 뭔지 알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LED 안에는요,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가느다란 전선, 와이어입니다. 빛을 내는 칩에 전기를 흘려보내려면 이 와이어를 연결하는 게 100년 동안의 상식이었거든요. 전 세계 모든 LED가 예외 없이 이 작은 전선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선이 알고 보면 골치 아픈 약점이었습니다. 얇으니까 끊어지기도 쉽고 자리도 차지하고 빛을 가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 반도체는 또 한 번 발상을 뒤집습니다. 이 와이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100년 동안 당연했던 그 전선을 아예 통째로 없애버린 거예요. 전선 없이도 칩에 전기가 통하게 만든 노와이어 기술. 이름하여 와이콥이었습니다. 전선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작아지고 더 밝아지고 훨씬 더 튼튼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제품 하나 잘 만든 수준이 아니에요. 100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상식을 한국의 한 회사가 깨버린 겁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니라 이제는 남들이 따라와야 하는 원천 기술 그 자체를 손에 쥐게 된 거죠.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기술까지 최고면 이제 더 바랄 게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때쯤 이 회사는 아주 무서운 짓을 하나 벌입니다. 이번엔 거인을 향해 거꾸로 칼을 빼든 거예요. 2024년 서울 반도체가 누구를 법정에 세웠는지 아세요? 바로 세계 최대의 유통공룡 아마존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동네 법원이 아니라 유럽통합특허법원이라는 곳에 제소를 했어요. 이 법원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한번 판결이 나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방에 유럽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대인 거죠. 무명 중소기업이 일본을 꺾더니 이젠 아마존 같은 글로벌 공룡을 상대로 직접 칼을 겨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이 소식을 다룹니다. 서울 반도체가 무려 8가의 나라에서 판매 금지 승소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한 기업을 넘어 이제 글로벌 유통 생태계 전체를 상대로 자기 권리를 관철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마존까지 이겼으면 진짜 이젠 끝이겠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사실 따로 있어요. 2026년, 이번엔 미국 무대였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또 한 곳을 꺾습니다. 상대는 무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광부품 기업 레이저 컴포넌츠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또 한 번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쓰인 특허가 도대체 뭐였느냐예요. 이건 단순한 조명 기술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여는 차세대 원천 기술이었거든요. 증강현실 안경인 AR 글라스,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같은 곳에까지 쓰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지금 당장의 LED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빛, 그 판 전체를 미리 깔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광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메모리 반도체의 4분의 1 수준인 6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대로 마이크로 LED라는 새로운 전쟁터를 벌써 바라보고 있고요. 칩 하나 못 만들던 나라의 무명 회사가요. 이제는 일본을 꺾었고 아마존을 법정에 세우고 독일 100년 기업까지 무너뜨리며 미래 산업의 판 자체를 새로 짜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회사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근데 솔직하게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말해 온 그 세계 1위. 이건 정확히는 백라이트 부문, 그러니까 화면을 밝히는 LED에 한정된 1위예요.
LED 시장 전체로 넓혀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 반도체의 전체 LED 점유율은 6% 수준, 12%의 니치야, 7%의 오스람에 이은 3위거든요. 한 분야의 정상은 밟았지만 아직 LED 종합 1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도 마냥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빛나는 소송 전적과는 별개로 회사는 3년 연속 적자를 봤습니다. 2025년엔 영업 손실이 277억 원에 달했어요. 다행히 그해 4분기에 다시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긴 이른 상황인 거죠. 법정에서도 늘 이기기만 한 건 아닙니다. 흔히 백전백승 무패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 그건 좀 과장이에요. 2025년엔 유럽 통합특허법원 항소심에서 진 사례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대만의 에버라이트는 미국에서 거꾸로 소송을 걸어왔고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앞에 놓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성취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1만 8천 개의 특허라는 거대한 해자도, 백라이트 1위라는 실적도, 미래를 여는 원천 기술을 먼저 쥐었다는 사실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LED 종합 1위는 아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그 남자가 여태 가위를 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처음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그 실적 발표대에 섰던 남자, 긴 머리를 묶고 헤어밴드를 한 그 회장, 이정훈을 기억하시죠? 사실 그가 그 머리를 자르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 세계 1위가 되기 전까지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백라이트 1위에 올라선 지금도요. 그에게 이 정상은 끝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중간 기착지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위는 아직도 서랍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끝이 정해지지 않은 싸움을 그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30여 년 전 칩 하나 못 만들어서 일본에서 빛을 사다 조립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출 10억 원짜리 무명 회사에서 일본 눈치를 보며 빛을 받아 쓰던 그 사람들. 1997년 우리 청색 LED가 사실상 전량 일본산이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는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굽신거리던 일본을 한국의 한 회사가 빛의 왕좌에서 끌어내렸다는 이 소식을요. 머리카락 한 올에 새긴 그 결의가요. 어느새 한 산업의 역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이크로 LED, AR 글라스, 그리고 HBM까지 앞으로 66조 원 규모까지 커진다는 그 빛의 시장에서 다음 전쟁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가 마침내 그 가위를 드는 날, 그날이 바로 한국이 LED 종합 세계 1위에 오르는 날일 겁니다. 그가 노리고 있는 그 다음 전쟁터, 마이크로 LED는 도대체 어떤 시장인지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자가 머리를 자르는 날이 과연 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밤 집에 들어가서 화면 불빛을 켜시거든요. 그 환한 빛 한가운데 아직 가위를 들지 못한 한 남자가 서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칩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온 세계가 따라오는 빛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 아직 머리를 자르지 않은 한 남자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